오늘 어제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다우존스 플러스고요.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폭이 있었죠. 유럽 시장도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후에 개전 이후에 약세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책 당국의 개입에서 중시장에 뭐 중국 은행 중심으로 매집을 하긴 했지만 시장 자체는 뭐 그 뒤로는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잘 나왔다고 난리쳤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동향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밀어올릴 데이터 반도체 사이클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램하고 낸드 가격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 상승 부분은 좋은데 사이클 자체가 회복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경기 사이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 자체 보면 최초 개전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하루 깔짝 하다가 그 다음엔 주가가 밀고 올라왔는데 연이틀 지금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주, 나스닥 여기 다우거든요. 유럽의 스탁스 50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짓눌린 상태입니다. 추세 자체가 가장 유럽이 약한데 반등 강도도 지금 약하죠. 50일 이동평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독일입니다. 이게 영국이에요. 그나마 영국 경제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었거든요. 영국이 헤매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영국이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유럽 주요국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보시면 영국이 그나마 낫죠. 유럽 선진국 스탁스 50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여름에 있었던 상승 국면에서 이제 전반적인 강세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우리는 이 갭이 많이 벌어졌죠 지금.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래쪽으로 빠질 때 빠지는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반등해서 이 반등하는 강도가 약해지면 추세선상으로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꺾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제 생각에는 얘도 추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뉘앙스상. 이게 지금 아래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빠지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가장 세요. 50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멈추긴 했지만 아직도 윗방향 강도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꺾인다면 가장 늦게 꺾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지금 아예 접근을 못하죠. 50일 반등하는데도 여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CSI 300 지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계속 밀리고 있죠. 여기 있는 저점 작년 10월 11월에 있는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국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한국경제 이지훈 기자께서 10월 13일 날 올린 건데 지표 나왔거든요.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0% 나왔고 전월 대비는 0.3예측인데 0.2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네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물가를 먼저 볼까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0%에 0.2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었는데 요 전달 0.1에서 0.0% 그러니까 증가가 없는 걸로 일정 부분 고착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쪽에서 헤매고 있다. 즉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나서 또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아직 마이너스 영역에 있긴 합니다. 올라오고 있긴 그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줄고 있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는 건 좀 안 좋은 거고 이게 10월이고요. 작년 10월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던 건 일단 그 전 작년에 이 큰 폭으로 플러스로 튀었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진 이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한 0.9% 상승한 건데 거기에 지금 2.5가 빠졌으니까 PPI도 지금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그 물가 지수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가는 지금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 지표를.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수출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영역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가 작년 10월이거든요.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높이 두 자릿수 올라갔을 때 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좀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지금 6%대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6.2거든요. 지금 여기 6% 플러스 5%네. 5.7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6.2 났으니까 전년 대비 이거 거의 증가 추세가 없는 패턴이 아닌가.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같은 경우는 아예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0.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6.2니까 이거는 추세상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출이 약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어떤 뭐 수출을 위해서 수입하는 그런 물품들도 많이 줄었겠죠. 여하튼 그거 이외에 또 내수 쪽도 많이 줄어서 수입이 줄고 있다. 중국 경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뉴지원 기사인데요. 손수성 기자께서 10월 14일 날 올리신 거거든요. IMF 아태국장이 한국 국가 부채 줄여야 된다고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가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높아서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통화 긴축도 기조를 유지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막고 부동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의지가 있고 가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상황은 상당히 좋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긴축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인 건 맞는데 큰 흐름에서 서민들의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고 최근 뉴스 보도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나요? 최저가하고 최고가 쪽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최고가 쪽이 잘 된다는 건 돈이 있는 사람은 경기 수축과 경기 사이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최저가 1+1만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서민 생활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 긴축이 확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향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경기에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기업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요 투자가 전기차하고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요소에 이제 삼성전자 국내 투자도 또 일부 얘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뺏겼죠. 그쪽에 이제 세법 문제나 중국과의 어떤 그 중국 고립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 투자도 우리가 기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경제가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가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래 제 생각이라면 지금쯤 조정을 받고 있을 하반기 국면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늦어도 8월이라는 반등을 해서 올해 한 3월, 5월 정도까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겨울 가고 내년 초로 가면 주식이 바닥을 만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뒤로 밀린 거예요. 시계열이.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한 초반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나라 재정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보면 우리나라 14.1배 정도 되거든요. 1쿼터에. 근데 이게 주요 선진국들 지표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엔 여기 일본하고 우리나라 둘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계속 추세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금 밀려 올라온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건 이제 확연한 거고 한동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하튼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사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화 정책의 기준 그 물가 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물가 지수가 아니고 근원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로 바꿨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우리가 타겟이 2%거든요. 2%를 벗어나서 이게 10월 달에도 올라가면 그 한국은행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뭐 쭉 해서 내년 4, 5월쯤에 쭉 동결행진을 하겠다? 금융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이게 기사를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들 가격 움직임들인데 이게 주간 단위, 이게 월간 단위거든요. 이게 크루드 오일하고, 그러니까 WTI, 텍사스 중진류, 이게 브렌트 오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얘네들 큰 변동성 없어요. 뭐 물론 뭐 6% 정도, 7% 오르긴 했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 TTF하고 UK, 이거는 유럽 쪽의 천연가스 기준 가격이고, 이게 이제 영국 천연가스 기준 가격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40%가 올랐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은 뭐 튀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급격하게 난리를 친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 천연가스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로 다가가고 있고 전쟁이 터져서 불안정성이 높아진 거죠. 그나마 석유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석유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할게, 여기 보시면 이 캔들 차서 요게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요게 위로 팡 튀었거든요. 쭉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12월 13일이니까 금요일자죠. 그리고 요게 그 유럽 천연가스 기준 가격이에요. 얘는 중동 전쟁 터진 이후에 정말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지기 전에 얘 가격대가 이거 얼마였나? 안 보이네. 여기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터지기 전 이거거든요. 터지기 전 가격대가 이게 36불 정도, 유로화 36유로. 통화 기준은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 통화가 36 정도였는데 올라간 게 53.98이거든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갈지는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터진 곳이 사실은 산유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는 안정화되고 있는데, 가스는 유럽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 파란색이 구리입니다. 구리가 여기 직전 저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 볼 때 에너지 관점에서는 석유를 더 보고, 특히 뭐 천연가스도 같이 보면 되겠지만, 에너지 말고 산업적 메탈 쪽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그 메탈이 구리거든요. 경기 사이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근데 얘가 아래로 계속 추세적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 쪽으로 움직인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치게 상당히 큰 폭으로 튄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사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밀고 올라온 건데, 그거 이제 소진하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튄 거고,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튀면서 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요건들, 중동 요건이라든가 그런 그 요건 없이, 전쟁 요건 없이 움직이는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그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튀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재고입니다. 재고. 이게 가격이에요. 이 재고 수준이 지난번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글로벌 금융,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진 이후에 쭉 쌓였던 재고가 쭉 빠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쌓이면서 여기 가격이 급락했었거든요. 최근 이 정도 쌓인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일정 부분 재고 쌓였던 게 소진되면서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다시 들려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쌓였거든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에. 그럼 그 구리 수요가 없다는 뜻이죠. 경기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작년 하반기 이후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던 게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아랫방향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작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다 밑으로 밀려 내려가서
경기 수축이 이 추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사실 전반적으로 만들긴 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뭔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을 보이다가 이 셌던 강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강도가 굉장히 셌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5월 달부터 7월까지 한 2달간 올라오는 게 굉장히 셌었는데 강도가 주가가 아주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에서 여기서 반등하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추세를 다시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시차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뒤로 밀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 글로벌 경제 그 전반적으로 좋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조금 더 먹구름이 끼는 건 이 석유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이게 되면 이게 에너지 쪽의 압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가하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냥 글로벌의 물가 지수를 조금 더 버티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버티도록 만들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이 계속 이렇게 내년도까지 동결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한 번 더 튀면 그래서 4%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과연 한 번 더 동결을 하겠다고 계속 동결을 하겠다고 지금 버틸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실기를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은행이 미래를 내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통화 정책이 언제 끝났냐면 인상이 여기 보시면 올 1월입니다. 그때 한참 주요 국가들 금리 올릴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그 작년 10월 달에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난리쳐서 레고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자금 시장에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이때 동결을 시작했거든요. 그 뒤에 정부는 대규모 특별 공급 분양 관련된 대출 얘기를 해서 그때 또 부동산 시장이 한번 살짝 들렸다가 최근에 50년 관련된 대출 또 한번 해서 난리를 치면서 다시 그게 이제 사그러들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금 대출량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에 일단 한 번쯤은 쉬고 나서 수습이 된 뒤에 올 초에 한번 금리를 한 번 정도는 혹은 두 번 정도는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뭐 좀 얘기하다 보면 17분이 일단은 지난번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조정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조정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 자체가 약세 쪽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스라엘 하고 하마스 전쟁 쪽 이런 쪽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확전이 되겠느냐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래가지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중동 사우디라든가 혹은 뭐 이란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서로 눈치 보기를 해대면서 뭔가 더 큰 확전에 대한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서 확전이 되지는 않을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뭐 헤즈볼라가 참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맹주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거기까지 확전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긴 한데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된다면 제 생각에는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추세적으로 계속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약세를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면 아래로 상업부동산 문제가 내려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긴 합니다. 추가적인 액션이. 다만 그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보이질 않아요. 조짐이. 그래서 제 생각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지뢰밭에 개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지금 사실 지뢰밭이 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지금 뭐 유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문제, 그럼 다시 기준금리에 대한 문제. 물론 일정 부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유가에 대한 압력이 녹록치 않게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 지뢰밭에 들어가지 말고 조심스럽게
관망 자세를 하거나 지금은 뭐 여기서 자금을 털어서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자금을 털어서 나오기에는 일단 타이밍은 늦었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때 급 나갈 때 장대 음봉 만들 때 이때가 나와야 될 때 아니냐고 말씀드린 때가 있잖아요. 그 뒤로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때가 가장 최적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아직은 뭐 여기서 한꺼번에 확 밀려 내려가겠다 그런 이슈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